네,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신작 토퍼버기 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램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1964년생 멕시코 영화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의 신작 나이트메어 엘리입니다. 네, 다가오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작품상, 미술상, 의상상, 촬영상 4개의 후보에 오른 작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개봉한 비운의 걸작 파네미로 2017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세이프 오브 워터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동화적이면서도 그만의 다크한 판타지적 세계가 특징이죠. 이번에는 그의 영화에서 처음으로 함께한 브래들리 쿠퍼, 케이트 블란쳇, 토니 콜렛, 루니 마라, 월렘 데포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 개봉했는데요. 네, 개봉한 지 3주가 되어가지만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 들면서 약 4만 명 이상의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버터입니다. 저는 해리포터에서 버터비어 마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버터로 닉네임을 지었어요. 해리포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그럼 인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나이트메어 엘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나이트메어 엘리의 서사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랑자였던 스탠턴 칼라일이 몸담게 되는 유랑 카니발 극단에서 독심술을 배우게 되는 과정. 두 번째, 스탠턴과 몰리가 함께 성공을 꿈꾸며 떠난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이후 영화의 결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뒤 연출과 촬영 등 영화의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영화가 아카데미를 앞두고 2월 23일 개봉한 작품인데 다들 언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또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어땠는지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3월 5일에 봤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리고 그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가지고 또 기대를 하면서 봤죠. 그리고 뭐 뒤에도 계속 얘기하니까 짧게 말하자면 기대만큼 충족받은 영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보셨네요. 네, 좋게 봤죠. 그럼 피타님? 네, 저는 한 3월 2일쯤에 본 것 같아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영화 개봉 이후 생각보다 평이 좋아서 보러 가게 됐어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 약간 거북목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영화가 재밌으면은 스크린으로 자동으로 목이 빠져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재미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 이거 나이트메어 엘리는 상당히 제 거북목이 오래 갔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2시간 30분짜리인데 되게 서사가 이렇게 막힘없이 되게 힘있게 나가는 느낌이라서 지루함 없이 볼 수 있었고요. 일단 브래들리 쿠퍼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연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그쵸.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2시간 30분 동안 거북목으로 계셨으면 네. 목 되게 아프셨겠네요. 네, 끝나고 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 영화 보고 집에 갈 때 목 아픈 정도가 이제 영화를 재밌게 봤냐 안 봤냐 그렇게 바뀌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티븐님.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거의 2월 말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봤는데 사실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그렇게까지 막 큰 팬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감독의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작품이겠지 하고 가서 딱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더군다나 새벽에 심야로 봤었거든요. 심야에. 보고 나오니까 이제 살짝 그 밤거리를 걸으면서 좀 되게 여운이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버터님. 저는 3월 5일에 영화를 봤는데 느와르 영화를 극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봐서 조금 비극적인 느낌을 스크린으로 보니까 정말 감정이입을 너무 할 수 있어서 약간은 힘들었어요. 맞아요. 좀 감정적으로 되게 진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여운도 되게 오래 갔겠네요. 여운이 너무 오래 갔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되게 어두워가지고 그런 여운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에서 벌어진 일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피타님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랑자로서 떠돌며 살아가던 스탠턴 칼라일, 브래들리 쿠퍼가 맡은 역이죠. 우연히 카니발 운영자인 클램의 눈에 띄어서 호객꾼으로 일하게 돼요. 이제 스탠턴은 독심술을 하는 같은 카니발 유랑단의 지나랑 피트랑 가까워지면서 피트한테 그 독심술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카니발에서 전기소녀로 통하는 몰리와 함께 뉴욕으로 향해 독심술 공연을 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탠턴은 피트한테 실수로 독과 같은 공연용 알코올을 건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알코올을 마신 피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탠턴이 경찰을 찾아온 날 피트의 자리를 대신해서 카니발을 단속에서 구해내게 돼요.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확신을 가진 몰리는 그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스탠턴은 피트가 남긴 노트를 가진 채 카니발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초반부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전반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캐릭터는 단연 스탠턴 칼라일. 좀 어떤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했던 스탠턴 칼라일이라는 인물이 초반 거의 10분 동안 대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되게 감독이 되게 베일에 쌓인 그런 캐릭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계속 어떤 인물인지 초반에 그쵸. 알 수 없게 만드니까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영화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딱 스탠턴을 통해서 약간 정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나 얼굴도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초반부 연출부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라니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누아르 보면서 느꼈던 그런 우울한 감정들을 처음부터 완전 느낀 거네요. 영화 초반부터. 그쵸. 전 이 그 초반 카니발 시퀀스를 보면서 브래들리 쿠퍼가 그 되게 욕심 많은 캐릭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런 걸 전 전혀 못 느꼈어요. 능력 좋고 넉살 좋은 그런 맞아요. 친근한 네. 좀 잘생긴 동네 아저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오히려 초반부에서는 되게 좀 뻔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나? 맞아요. 네, 후반부에서 그렇게 캐릭터가 급변하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초반부에 보면은 토니 콜렛이 너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원작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뚝딱뚝딱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내고 손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심지어 배우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초반 시퀀스가 카니발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도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초반 카니발 시퀀스가 좀 지루했다. 너무 늘어진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거의 1시간 넘게 진행이 되니까 평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루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카니발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델토로가 구현해낸 그 공간에 그냥 내가 선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카니발에서 외부인인 건데 서서히 이제 이 카니발에 섞여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버터님은 어떠셨어요? 피타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약간 신비로움을 연출하기 위해 오히려 빈티지 느낌이 나는 카니발 느낌을 잘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화려하고 환상적이면 카니발이 약간 디즈니랜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컨셉에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오히려 뻔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카니발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가족들이 재밌게 놀려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꿈과 그런 희망이 가득한 공간인데 그 이면에서는 정말 기인을 뭐 학대하다시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양면성 자체가 맞아요.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를 더 이렇게 깔아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이제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찾아봤는데 네. 특수 효과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스탠턴이 그냥 그 들어가게 되는 펀하우스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뒷받침되는구나.
근데 이게 흥행이 완전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그리고 이 영화 보면 이 카니발에서 거울이나 눈 이런 거 같이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소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보이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감독이 말하길 스탠이라는 캐릭터를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남자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펀하우스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큰 눈이고 그가 이제 들어서서 거울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 거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Take a look.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네, Take a look yourself sinner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들여다봐라 죄인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스로 이제 자기를 보지 않기 택하게 되면서 이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캐릭터성을 이런 연출, 눈이랑 거울이랑 관련된 연출로 구현한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거 하나도 캐치하지 못했는데 영화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관 다르다니까. 저거 언어 더러운데도 더 느꼈어. 저는 사실 거울이라는 장치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어떻게든 너 자신을 봐가지고 갱생을 해라. 좀 그런 의미로 봤는데 네. 저는 피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독특한 해석인데 되게 맞는 말 같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 극중 배경인 뉴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 카니발에서 떠난 그는 상류층들의 연회에서 인기를 끄는 독심술사로 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때와 같이 성공적인 공연을 마칠 무렵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닥터 리터 박사가 그의 능력에 의문을 둡니다. 뛰어난 재기로 상황을 모면한 그는 킴벌 판사의 결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한 심령술을 벌이게 됩니다. 몰리는 심령술을 하는 것을 굳고 말리나 큰 액수의 보상에 그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심령술을 탈없이 진행하고자 그는 리터 박사를 만나게 됐는데요. 리터 박사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신 그의 내면 속 진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킴벌 판사와의 심령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뒤 의심 많고 악명 높은 부자 에즈라 린들에게 의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은 연인 도리스와 만나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끝을 모르고 그의 요구에 응합니다. 에즈라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몰리를 통해 심령쇼를 펼치려 합니다. 네, 제 후반부도 간단히 살펴봤고,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하필 장소 설정이 뉴욕일까요? 뭔가 뉴욕으로 오게 되면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도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왜 하필 뉴욕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40년대 때 미국에서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이 되게 유행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심령술 같은 게 잘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오기 위해 뉴욕으로 한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오, 되게 학술적인 추리시네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뉴욕으로 장소 설정을 했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가 전작이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나 파네미로 같은 거를 보면은 전쟁을 배경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도 냉전 시대,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던 때를 배경으로 했고, 그리고 파네미로는 스페인 내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암울한 시대상 자체가 좀 영화의 그런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깔아주는 게 아닌가?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막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면서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계속 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히틀러 얘기 나오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메인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전쟁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괜히 그냥 전쟁을 넣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판사 엄마하고 아빠가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그 맞아요. 독심술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뭔가 네. 독심술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사기인데 그거에 네. 그렇게 매달려서 네. 큰 돈을 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냥 그때 사람들도
뭔가 좀 전쟁이 있고 이제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매달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 원래 시대가 힘들면 그런 유사과학에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그쵸, 되니까. 맞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 떠도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진짜 그런 거 믿던데 막 민간 치료 이런 거. 백신 안 맞고 민간 치료하면 된다 하고 막. 네, 특히 음모론 같은 게 그런 맞아요. 어지러운 시대에 맞아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설정이네요. 들어보니까. 또 뉴욕으로 오게 되면 이제 릴리안 리터 박사와의 관계도 흥미롭게 보여요. 네. 협응하는 듯 하면서도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데 이런 그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인상 깊은 장면이 다들 있으신가요? 스탠이 리터 박사와 되게 여러 차례 만나잖아요. 그러다 이제 처음에 이게 두 인물의 관계 변화가 좀 보여지는 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스탠이 처음 이제 리터 박사를 만나러 갈 때는 긴장돼가지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해야 될 말도 막 연습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쵸. 킴벌 판사와 심령수를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되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리터 박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완전히 동업자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리터 박사가 반문하면서 당신 나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스탠이 리터 박사한테 가까이 붙어가지고 나 당신 잘 알지. 왜냐하면 당신 착하지 않잖아. 왜냐하면 나도 그렇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둘 사이에 일단 긴장감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스탠의 오만함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약간 사심이 섞인 발언이지만 그 장면에서 스탠이 너무 멋있어요. 그 스탠 저는 보면서 내내 감탄했던 게 뭐냐면 브래들리 쿠퍼의 연기도 연기지만 그 이마에서 내려오는 그 콧날이 너무 멋있는데 그 장면에서 유독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브래들리 쿠퍼뿐만 아니라 케이트 블란쳇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잡히는데 둘 다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게 바로 극장에서 보는 영화 보는 맛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그 램지님도 인상 깊으셨던 혹시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는데 그 어너더 라운드 방송 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어떤 영화에서 뭔가 이제 갈등의 절정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되게 흥미롭게 봐요. 감독이 이거를 통해서 좀 서사를 극적으로 끌고 가겠구나. 네네. 어너더 라운드 때는 영화 주제 자체가 그렇고 술이었는데 여기서도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탠턴이 술을 안 마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절대 안 자기- 마시죠. 완전 신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스탠턴이 뭔가 이제 욕망에 취해서 술을 입에 대죠. 그렇죠. 그 장면이 어너더 라운드에서 매즈 미켈슨이 술을 참다가 마실 때 그 장면과 제 되게 머릿속에 매치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버랩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이 두 개가 술을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나이가 먹으면 좀 줄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주해야겠다. 자, 절주는 무조건 해야겠다. 다른 분들은 뭐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은 장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케이트 블란쳇하고 브래들리 쿠퍼가 맨 처음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독심술 콘서트 할 때 네. 그때가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케이트 블란쳇 그러니까 그 릴리스 박사가 그 스탠턴을 굉장히 압박을 하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맞아. 자기 핸드백에 있는 거 맞춰보라 그러면서 그 장면의 텐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맞아요. 배우의 연기도 연기지만 이제 그 릴리안이 스탠턴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맞아. 독심술에 그렇게 흔하게 넘어가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 영화의 긴장감이 빡 올라가게 되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서 인상 깊어요. 그 리터 박사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 독심술을 하는 그 스탠의 위치는 사실상 이성이랑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터 박사는 이제 정신의학 박사니까 완전 대립되는 이성의 측면에 또 있고 그렇게 진짜 정반대의 대립 지점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긴장감이 한 번에 확 끌어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그 릴리안 박사가 등장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등장신이 거기잖아요. 뉴욕으로 옮겨온 그 맥락과 맞춰가지고 이제 뉴욕에서는 새로운 긴장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맞아요. 그렇게 그런 등장신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릴리안 박사가 등장하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진짜 급변하게 되는. 맞아요.
뭔가 저는 오히려 릴리안 박사가 와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그 전까지는 약간 카니발에서 기인 나오고 닭 뜯어먹고 너무 섬뜩했는데 맞아요. 되게 릴리안 박사는 정말 침착하고 약간 이성적인 캐릭터라고 방금 피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오히려 와서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좋은 맞아요. 버터님 진짜 영화의 몰입도가 되게 감정적이면서 몰입도가 되게 크신 분과 맞아요. 스탠턴이랑 완전 동일시돼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이 뉴욕 시퀀스를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킴벌과 그 킴벌 판사의 아내가 자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치료를 해줬다고 믿었던 킴벌과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를 하고 이제 아들을 보려고 자기도 맞아요.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네. 좀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고 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런 장면을 그 감독이 넣은 이유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극중 내내 제시되는 논쟁의 답이 되는 장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실 계속 스탠턴과 주위 사람들이 싸우는 게 심령술은 거짓이다. 그냥 그거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니다. 스탠턴이 취하는 입장은 심리 치료다. 그거는 그렇게 우울하고 울적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어떤 상실에 대한 가장 약한 부분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과 같잖아요. 이제 피트도 언급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진짜 그가 보이지 않는 줄리안, 사실 이미 죽어서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쵸. 가장해 저승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을 펠리시티, 그러니까 킴벌의 아내한테 함으로써 킴벌의 아내가 자살과 살해를 선택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스탠턴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마음 아프지만 그 상실을 끌어안고 살았더라면 이런 파괴적인 결말은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실상 네,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런 가장된 믿음이 정말 치료라고 할 수 있냐에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렇게 감독의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감독의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제 의식이 확실히 좀 네. 녹아든 것 같아요. 그 네네. 장면에서. 오. 역시 영화학과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네, 그러면 후반부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기다리셨을 영화의 결말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스탠턴의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에즈라와 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는 에즈라와 그의 수행 비서를 모두 죽이고 도망치지만 몰리는 결국엔 욕심 많은 그를 떠나고 맙니다. 그는 경찰을 피해서 리터 박사를 찾아 돈을 되찾으려 하지만 이제 리터 박사가 스탠턴을 배신하고 그의 돈을 모두 1달러짜리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분노한 그는 그녀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는 경찰들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성공적으로 도망치게 되지만 알코올 중독의 방랑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카니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어필을 하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그의 행색을 본 카니발 운영자가 기인으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자조적인 웃음과 눈물을 지으면서 그는 기인쇼에서 일할 것을 응하고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스탠턴이 기인이 되면서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미국 잡지 포브스의 이제 지난 10년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엔딩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뭔가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인이 될 거라고 뭔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그쵸.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뭔가 영화 속에서 결말을 예고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들 보신 게 있으신지? 저는 그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 스탠턴이 초반에 이제 카니발에 갇혀 있는 기인한테 담배하고 그 담뱃불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스탠턴이 그렇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담배를 주는 게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기인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스탠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니발 시퀀스에서 복선을 되게 많이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덧붙이자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칭 구도에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스탠턴이랑 기인이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 살펴보면은 스탠턴이 펀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그의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게 돼요. 그리고 그쵸, 그쵸.
두 사람이 상처가 나게 되는데 머리로 부위가 동일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독 맞아, 그렇네. 맞죠. 네. 그리고 감독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빛을 최소화하고 어둠 속에 두 사람을 배치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약간 모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다 알 수 없는 거죠. 네, 잘 안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이제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철장의 유무뿐인 거죠. 사실상 철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구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밌는 연출을 하나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인이 이제 머리에 상처가 골마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구더기 네. 완전 네, 그쵸. 해가지고. 네.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램이랑 스탠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딱 그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조명이 딱 꺼지는데 거기에서 맞아요. 맞죠? 거기에서 이제 Jesus Save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JES가 꺼지고 Us Save라는 글자만 남아요. 그리고 이 다음 씬에서 술주정뱅이를 기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클램을 보면서 스탠은 동정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씬의 전후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두 사람이 둘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중에서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스탠이 기차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닭 사이로 숨어들잖아요. 근데 닭 사이로 숨어들어서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스탠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잡는데 보면은 그게 기인이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사실상 그래서 감독이 되게 곳곳에 두 사람이 동일한 운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되게 꼼꼼하게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네, 풀어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인 병원에서 버리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어스 세이브 그 장면을 되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길래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싶었는데 진짜 피타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뿌듯하네요. 진짜 디테일한 연출이 맞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 때도 그랬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결말이 막 10년 동안 제일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맞아. 결말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냥 이거 돈 벌려고 살짝 과장 광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클램의 소장품이었던 그 에녹이라고 되게 좀 기형적으로 생긴 아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술병에 담겨져 있는 네. 이제 그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얘가 그 카니발 그 초반부 시퀀스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징이길래 이렇게 주인공 주위를 맴돌게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말하기 앞서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녹이 영화에서 제일 징그럽고 제일 뭔가 거부감 들었어요. 뭔가 거북하고 뭔가 애기라는 설정도 있고 네. 애기 그쵸. 이마에 박혀있는 그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가 원래 크리처물 이런 거 잘 만드는데 사실 여기서는 크리처물이 하나도 안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의 작품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런 에녹의 그런 기괴한 디자인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에녹이 주인공의 운명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녹과 스탠턴 둘 다 네. 부모를 죽이고 태어났다는 점, 네. 그리고 또 다른 유령 극단에서 다시 에녹이 스탠턴처럼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의 운명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지막에 에녹 당시 등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 기인 되는 장면에 네. 그때 에녹이 다시 나오잖아요. 네. 네. 아니 저는 되게 뜬금없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뭔가 분명 무슨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 그렇죠. 감독이 어떤 의미로 지금 에녹을 마지막에 등장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버터님 말 들어보니까 운명으로 엮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딩 크레딧에 그 스탬으로 올라오면서 그 에녹이 이렇게 되게 가까이 비춰지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 그거 보면은 확실히 좀 기에르모 델 토로가 이 에녹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상징적으로 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들었던 생각이 보면은 에녹을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에녹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에녹 이러면서 부모를 죽이고 태어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카니발 운영자가 에녹? 그 이야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거를 따지고 보면은 그 존재를 스탠이라고 봤을 때 얘한테 정해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카니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탠이란 인물이 되게 가능성이 많은 남자잖아요.
거잖아요. 그쵸, 네. 만약에 그가 가요불급 안 하고 신명술 안 하고 독심술로 잘 살아갔으면은 이런 결말까지 안 맞았을 텐데 자기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겨두는 거 그런 연출도 되게 재밌었던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더 꼽아봤을 때 아버지의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불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 진짜 궁금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죽은 불이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그렇게 3번 나오는데 네. 그 3번이 새로운 전개의 시작점으로 계속해서 환기되어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절묘한 지점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불 연출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해석한 거로는 영화 오프닝 장면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그가 그 스탠턴이 누군가의 시체를 포대로 감싸서 불태우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저희가 아버지를 죽인 거를 알 수가 없죠, 관객들은.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날 때쯤이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불은 바로 그가 사랑하면서 증오하던 아버지의 죽음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그 이제 되게 강력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서는 꿈을 매개로 해서 계속해서 불이랑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등장시키는데요. 그렇죠. 이제 꿈이 3번 등장하지만 이제 2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가 처음에 이제 카니발에 와서 꾸는 꿈을 보게 되면은 텅 빈 집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불이 역재생되고 있죠. 네. 그리고 맞아.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왜 역재생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언뜻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역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탠턴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기인이 닭을 물어 뜯기 전 고통에 신음하는 얼굴이 이제 연달아서 보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중첩된 시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역재생한다는 거는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와 스탠턴이 있고 그리고 미래로 가면은 기인이 될 스탠턴이 있고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방랑자인 스탠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순서대로 이게 중첩시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고 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꾸는 꿈을 한 번 더 보면은 그가 기차의 닭장 속에 숨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불이 역재생돼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가 아버지의 담요를 뺏고 불을 피워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시계가 가까이 클로즈업 되면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고 고통에 신음하는 아버지와 스탠턴의 얼굴이 중첩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스탠턴은 무능력하고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를 증오해서 제 손으로 죽였죠. 근데 현재의 스탠턴은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밤의 추위 속에 깨어난 술주정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탠턴이 영화 극중 내내 추구했던 목표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처럼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도 아버지랑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제를 중첩시키는 연출이 극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트가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불을 피워서 담배를 피워요. 이제 그의 옆에는 미래의 아버지가 될 피트가 있고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아버지가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장면에도 되게 촘촘한 디테일을 채워 넣고 반복시켜서 되게 그 씬의 울림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감독의 연출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스탠턴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 마신과 동시에 이제 망하게 되죠. 네, 맞네. 맞아요. 맞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버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영화의 그런 스크린으로 느와르 본 게 오랜만이라서 여운이 오래 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뭔가 좀 더 어떤 포인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 느와르 장르적 특성상 비극적인 엔딩이 되게 정석인 결말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내내 감정이 불편해지는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추락을 보니까 마냥 좋지는 않았었고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나오고 그런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메이저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오징어 게임이나 맞아요. 지옥이나 그런 거 보면 맞아.
맞아요.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분명히 예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프랑스 영화 같은 영화들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뭔가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예술성에 대한 정의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작품의 예술성도 높아진 것 같긴 했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남기는 영화를 통해서 과연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불편함만 남기고 해결하는 방안을 그냥 관객에게 맡긴 것은 아닐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쉬웠고 그런 영화들이 저희에게 주는 그런 교훈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버터님은 뭔가 열린 결말보다는 깔끔하게 뭔가 그래도 딱 짚어주는 게 좋다. 마지막 결말을 통해 짚어주는 확실하게 감독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드러내는 게 좋다. 이런 그걸 뭔가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요즘에 그런 불편한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메이저에 올라오니까 조금 생각이 되게 많아지게 됐다. 맞아요.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말 자체가 솔직히 결말 자체는 좀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브래들리 쿠퍼의 연기가 살려가지고 좀 되게 더 여운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찜찜한 분위기를. 사실 저는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버터님이랑 반대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파멸하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흔치 않잖아요. 파멸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파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교훈점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실은 마냥 밝고 행복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파멸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방금 피타님이 이제 파멸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영화는 파멸로 나아가는 흡입력 있는 전개랑 더불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 혹시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분은 없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 40년대 영화하고 이제 그 옛날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스토리에 그런 뒤틀어지는 그런 부분 없이 좀 그냥 옛날 영화, 전형적인 옛날 영화의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결국에 망하겠구나. 이게 그냥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전형적이고 좀 뻔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권선징악 딱 그 시간. 그렇죠. 그 혹시 버터님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비슷한데요. 뭔가 케이트 블란쳇이 맡았던 역인 닥터 릴리안의 서사가 약간은 아쉽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사람이 되게 상징적인 캐릭터임에 분명할 텐데 원작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떤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기인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에서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그 여자가 상대를 파멸로 이끄는 걸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상징성이 있는 역할일 텐데 약간 감정선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영화에서 조금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영화 나이트메어 엘리가 수많은 디테일로 가득했던 만큼 의문을 남겼던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1부에서는 이렇게 영화 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영화의 외부적인 얘기들이죠.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세계와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출연한 배우들과 원작 작품까지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더 궁금해집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인 Man or Beast 짧게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온 신작 톱파보기 나이트메어 엘리입니다. 네, 앞서 1부에서는 나이트메어 엘리의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봤고, 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이트메어 엘리의 감독에 대해 얘기해보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근간이 되는 원작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먼저 한국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 세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델토로 감독인데, 이 감독의 양력과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피타님은 그 기에르모 델토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저는 판의 미로도 그렇고 쉐이프 오브 워터도 그렇고 이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작품이 나오면은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나이트메어 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이제 기에르모 델토로는 유명하죠. 멕시코의 영화 감독이자 작품가이자 제작자 그리고 소설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이제 원래 특수 촬영이랑 특수 분장 전문가 출신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29세에 영화 감독으로 전업을 했대요. 이제 첫 장편 영화 크로노스 이후 미믹으로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고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는데요. 유명한 비영어권 감독들의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거나 되게 의외지만 동화나 애니메이션 작품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대요. 이제 유명한 걸로는 쿵푸 팬더나 뭐 가디언즈, 그다음에 장하시는 고양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쿵푸 팬더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오히려 그쪽에서 영감을 얻는 건가? 뭔가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고 어두운 영화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유명한 게 그 감독이 자신만의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나이트메어 엘리에 관한 노트북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에눅에 대한 스케치, 영화 초입에 등장하는 펀하우스 입구를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에눅을 얘기하면서 자기 털없는 자신의 버전이다. 굉장히 귀엽다. 자기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노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에르모 델토로의 창작 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고 이제 나이트메어 엘리 작업이 끝난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피노키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에녹을 집에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에 에녹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와서 그 보면 그니까요. 참 못 잘 것 같은데.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에녹을 보면. 그러면 그 감독 특징적인 스타일은 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는 그가 델토로 감독이 처음 시도하는 필름 누아르인데 그 델토로 감독의 누아르만의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델토로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좀 이질적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본인의 스타일이 없는 영화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저는 좀 되게 이 사람이 다크 판타지적인 되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동화적인 연출을 구현해내는 맞아, 동화적인 연출.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살짝 팀버튼하고도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눈밭에서 그 마지막에 그 루니마라가 쇼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루니마라 배경으로 눈발이 이렇게 휘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연출이 되게 어둡지만 동화적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한 인간이 이제 이렇게 괴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이런 어두운 다크한 감독의 세계하고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뭐 장르가 바뀌든 어쨌든 델토로 감독 그만의 고유한 인장을 새겨 넣는 그 실력은 여전히 돋보였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 아무래도 화려한 배우진들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브래들리 쿠퍼 연기에서 특별히 좋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춘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브래들리 쿠퍼 연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특히 마지막 장면은 진짜 오랫동안 화제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브래들리 쿠퍼 연기는 다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브래들리 쿠퍼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다른 배우들이 되게 케이트 블란쳇이나 루니 마라나 되게 쟁쟁한 배우들인데 이 배우들이 거의 묻히고 살짝 브래들리 쿠퍼만 되게 돋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이거는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 극을 2시간 반 동안 이끌어 나가는 게 대단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배우들 연기도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캐스팅진이. 혹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배우분이 있으신지 버터님.
저는 네. 그 케이트 블란쳇이랑 루니 마라가 예전에 같이 했었던 캐롤 네. 맞아요. 캐롤을 너무 재밌게 봤어서 네. 두 사람의 혹시 케미스트리가 여기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약간 기대하면서 봤는데 저도 네. 그랬어요. 전혀 어. 없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게 사실 아쉬웠어요. 네, 저 너무 네. 아쉬웠었어요. 네. 둘이 만나는 장면이 그 처음에 케인트 블라쳇 등장씬 말고 또 있나?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아마 음. 서로의 존재도 아마 잘 모를 맞아요. 맞아. 그냥 거의. 그림으로 알게 맞아요.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한 배우분이 있는데 그 리처드 젠킨스 있잖아요. 네. 돈 많고 무서운 에즈라 린델 그쵸, 역으로 그쵸. 나온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같이 협업했었던 배우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였던 카조니어에서도 등장하시는 배우분인데 그 배우분이 그 물물교환으로 살아가는 되게 현실에서 유리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도 약간 은근한 불쾌감? 되게 이 사람 뭐지? 이 영화에서도 되게 그런 느낌을 배우가 잘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맞아요. 잘못 만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전 되게 섬뜩했던 게 그 돈으로 희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맞아요. 그 묻잖아요. 맞아요. 그 되더군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웃으면서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뭘 해도 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계속 그 장면 전까지 그렇게 부르기 전까지 계속 막 처절해지고 처연해지고 이렇게 모습 보여주다가 맞아요. 돈 얘기로 하니까 갑자기 자신감 맞아요. 얻어가지고 맞아요. 얘기하니까 앞에 연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되게 속모르는 그런 양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그 배우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네. 자, 나이트메어 엘리의 주역들이 펼친 연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영화가 있고 또 그 영화의 원작 소설도 따로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판타지 호러 장르를 주로 선보이던 델토르 감독은 처음으로 필름 누아르 장르에 도전했는데요. 그렇죠. 그가 생이 영화의 원작으로 선택한 작품은 헬보이 시리즈의 주연 배우 론 펄먼의 추천으로 처음 접한 윌리엄 린지 그레샴의 장편 소설 나이트메어 엘리입니다. 1946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와. 딱 이때 배경 때 나왔네. 네. 이 배경 때 맞춰서 나왔네. 진짜 옛날 소설이네요. 네. 우리나라 진짜요. 광복 다음 해네. 이 소설을 바탕으로 에드문드 굴딩이 감독한 작품이 나이트메어 엘리의 개봉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1947년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했으나 잘생긴 액션 영웅으로 알려져 있던 타이론 파워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으며 초기 필름 누아르 걸작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누아르의 그 거의 뭐야 아버지 뻘이구만. 근데 저는 이 영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봤는데 보다 작거든요. 자막도 없고. 자막 없어요? 네, 자막이 없더라고요. 자막도 없고 그냥 흑백 영화인데 막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안 느껴져가지고 보다가 그냥 지루해서 잤는데 이게 걸작으로 꼽힌다니까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막 어떻게 못 구하나? 저도 구할 수 있으면 보고 싶다. 영어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델토르 감독의 나이트메어 엘리 개봉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아닌 소설에서 영감받은 것을 말을 하는데요. 소설 원작이 윌리엄 린지 그레샴의 첫 작품인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작가가 실제 인물인 스탠턴? 맞아요. 스탠턴과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는 게 성공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와 이혼한 다음에 자살을 하거든요. 되게 본인 자전적인 소설이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맞아요. 똑같이 망했네요. 네.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런 게 뭔가 서사 예술의 되게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자전적인 얘기들도 그쵸. 다른 상황 설정을 설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영화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예술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인문학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 궁금해가지고 원작 영화를 찾아봤었는데 그 지루한 걸 다 보셨네요. 열심히 봤습니다. 네. 원작 영화를 봤는데 이게 에피소드 같은 거는 되게
영어 잘하시나 봐요. 영어 조금 네, 영화 에피소드 같은 건 되게 유사한 지점이 많은데 사실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결말, 특히 결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델토로 감독이 그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던 디테일을 살 붙여서 좀 캐릭터를 풍부하게 만든 지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결말이 진짜 다른데 그 영화에서 결말을 보면은 그 기인이 된 것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묘사되지가 않아요. 이제 막 기인으로 살다가 그 카니발에서 도망치려고 하던 때 몰리가 그 스탠을 발견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약간 요런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띠용스럽죠? 그러니까 결말을 완전 네. 대충 그냥 빨리 끝내고 싶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되게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여운이 많이 남는 거는 우리가 봤던 나이트메어 엘리, 그러니까 델토로 감독의 나이트메어 엘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이거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작 소설은 몰리가 착한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하고 그 주인공인 스탠턴은 기인이 되는 걸로 나온다고 알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확실히 소설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몰리의 네.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결말은 확실히 델토로께 최고인 것 같네요. 네. 결말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충격적이진 않았지만 왜냐면 영화 보면서 예상됐지만 이 영화의 최고의 피날레로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주제를 잘 보여줄 수 그리고 그때 브래들리 쿠퍼가 마지막에 막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맞아요. 그거 완전 제 천지기저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엄청 오래 가요. 맞아요. 그게 여운에 남더라고. 맞아요. 되게 복합적으로 그런 감정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브래들리 쿠퍼가.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영화 나이트메어 엘리의 면모를 낱낱이 한번 토파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저희 코너의 마지막 순서죠.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설명해드리자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다. 그러면 펀치, 별점이 6점 이상이다. 영화가 취할 만큼 좋았다 하면 드렁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우선 드렁크예요. 근데 높진 않은 드렁크 7점. 7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평을 하자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으면서 삽시다. 좀 교훈적인 한 줄 평이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피타님. 네. 저는 드렁크고요. 별 8개 주고 싶습니다. 8개?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네, 한 줄 평은 꺼지지 않은 과거의 불꽃, 현재를 연소시키다. 라고. 네. 너무 멋있네요. 이동진 평론가 빙의하셔가지고 한 줄 평을 되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스티븐님. 저도 이 영화 당연히 드렁크고요. 저는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쉐이프 오브 워터가 저는 기에르모 델토로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작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줄 평은 이토록 처연하고 어두운 몰락? 되게 좀 시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더 이동진 영화 같아요. 기생충.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버터님. 네, 저도 드렁크이고요. 제가 최하점이 나왔네요. 6점입니다. 네. 재밌게 간당한 드렁크네요. 맞아요. 이거 재밌게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운 오래 남았다고 하죠. 네. 맞아요. 여운이 정말 오래 남고 재밌었지만 다시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2시간 반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길거든요, 영화가. 뭔가 독심술이나 사기가 판치는 내용은 뭔가 인물의 감정선을 글로써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소설 원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한 줄 평을 얘기하면 과유불급, 뭐든 적당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든 적당히 해야죠. 네, 이렇게 각자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트메어 엘리 속 세계를 함께 살피면서 보다 풍부한 감상을 가져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곤 하지만 2시간 3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주인공 스탠을 필두로 관객을 이끈 감독의 연출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스탠튼이 자신의 공허를 채우고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는 마음, 자신의 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우리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극중 인물들은 다름이 아닌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독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임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파멸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과 현재에 대한 통찰을 그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곧 다가올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나이트메어 엘리가 좋으셨다면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세계에 푹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램지, 패널의 피타, 스티븐, 버터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Sometimes I wonder why I spend the lonely night dreaming of a song. The melody haunts my reverie, and I am once again with you when our love was new, and each kiss an inspiration. Oh, but that was long ago. Now my consolation is in the stardust of a song beside a garden wall when stars are bright. You are in my arms, the nightingale tells his fairy tale of paradise where roses grew. Though I dream in vain, in my heart it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emory of love's refrain. I dream in vain, in my heart it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emory of love's refrain.